영화가 사람들을 개선한다고 해. 이게 사실은 호나스 트루에바가 믿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 이제 흔히 저도 예전에 이제 영화 공부하거나 막 그랬을 때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혁명을 꿈꾸었던 시대 때 영화들은 약간 그런 세상을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시대 때 호나스 트루에바는 뭐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을 바꾸거나 성숙한 길로 이끌 수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화를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시간 때우려고 볼 거라면 너무 많잖아요. 시간 때울 것들은 이 세상에 넘쳐날 텐데 사실은 저 스탠리 카벨이 제시했던 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어떤 고민을 하거나 나아가서 어떤 사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여전히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할 제목은 영화에서 보신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어떤 반복의 가능성. 갑자기 키에르케고르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반복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키에르케고르가 좀 독특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봉은 한국에서 2025년도에 하고 있지만 작년 영화였었고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한국에서 먼저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보면은 칸 영화제에 소개됐다는 글들을 이렇게 보실 텐데 칸도 되게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 중에 저 디렉터스 스포트라이트는 감독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인 경쟁 부분이나 리가드 주목할 만한 시선보다는 덜 유명한 섹션이긴 하지만 장소도 다 달라요. 칸 영화제에 가보면 각 비평가 주간 이런 곳들은 극장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독 주간은 워낙 영화들이 많아서 저도 칸 영화제 예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자주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유명한 감독의 신작인데도 불구하고 메인 경쟁 부분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또 상을 받았었고 감독 주간에서 몇 작품 항상 건질 게 있다라는 게 또 제 경험치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칸 영화제라고 하는 타이틀에 또 너무 집중하실 필요도 없지만 많은 작가 영화들이 또 결집되는 곳이 저기는 유럽 감독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저거 작품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뭐 칸 영화제 운영진이 꼽는 것하고는 좀 다른 섹션이긴 하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노래로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 노래 거의 끝나는 구절이에요. 사라져가는 상대의 모습을 지켜볼까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다음이 이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노래가 사라졌다가 다시 아침 장면이 오면 이 노래가 또 이어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사운드들을 그런 식으로 단절시켰다가 이어붙였다가 하는 것들 마치 영화의 편집 효과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좀 밝게 가져왔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만날 때가 아니라 더 행복해지려고 헤어지는 거지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해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이런 얘기들 이별 파티를 하는 거 그건 영화에선 괜찮을 거야. 꽤 괜찮은 소재이죠 분명히. 근데 현실에선 글쎄라고 사실은 이미 영화 이 내용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저 이별 파티에 대한 주변 사람들 자기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이미 이 대화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이게 영화에서는 괜찮은 거지만 현실에선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약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또 앞쪽으로 나가면서 폭풍아 올 것 같네 라고 얘기하니까 남자가 잘 됐네 우리 그게 필요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침실 장면이 끝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별 파티 얘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말들이 오갔다. 근데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머쓱해하잖아요. 뭐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는 특히 이들처럼 14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왔고 계속 같은 집에서 지내왔는데 갑자기 헤어지려는 얘기를 밤에 했다. 왜 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다 단절돼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영화예요. 영화와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그래서 엔딩과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저 문제는. 그럼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 축하합니다라는 자막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내레이션으로. 그럼 그거는 현실일까요? 영화일까요? 그게 확정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현실이길 바라죠. 그리고 계속 인물들이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죠. 니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파티할 때쯤 되면 다시 만날 거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커플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우린 그럴 거라 믿지만 그걸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확정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긴장 구조인 동시에 어떤 영화와 현실의 간극을 이 감독이 재해석하거나 계속 언급하면서 어떻게 구성해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쨌든 핵심은 현실과 영화 사이의 간극이다.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어지는 저 창밖을 보면서 폭풍이 올 것 같아.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조인 거죠. 바로 우리들 사이가 흔들릴 것이다. 사실 중간에 이제 스탠리 카벨의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 시기에 대한 책자 언급을 아버지가 추천해주고 딸이 그것을 들고 오고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책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리 카벨은 되게 유명한 미국의 영화 이론가이고 책들의 내용들 중에서 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들로서 할리우드 영화가 보여줬던 1940년대 때 잠깐 언급되지만 아버지 입을 통해서 뭐 필라델피아 스토리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한때 이건 재혼 코미디라고 불렸던 장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좀 잘 나왔던 시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20, 30년대 때 사실 스크류볼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왔던 게 20, 30년대 할리우드 영화들인데 그게 조금 더 심화되면서 나왔던 게 재혼 코미디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이한 남녀 주인공이 어떤 엉망진창인 상황을 겪다가 다시 결합하는 얘기를 끝나는 것. 할리우드식 엔딩은 1950년대인 고전적 시기까지는 무조건 커플로서 끝나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스탠리 카벨은 재혼 코미디는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나 스크류볼 코미디랑 좀 다르다라고 정의했어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짝짓기가 목표예요. 커플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반해서 이 얘기들은 이미 결혼을 하거나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더 중요해지는 지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커플이 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가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이나 관계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성숙한 드라마다라면서 구별지어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예찬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나스 트루에바 이 감독 이 영화를 만든 스페인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이 감독이 이전의 작품들 뭐 어거스트 버진이나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르들을 자기가 재활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거나 우리에게 고민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유를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을 끊임없이 계속 영화로 만들어 왔다면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영화들이 커플이거나 혼자 있지만 어쨌든 커플이 되는 과정들에 대한 영화들이긴 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소원하는 뭐 폭삭 소가수다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되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풍경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의 어떤 작가 영화 에릭 로메르라든가 이런 감독들의 한 흐름들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낯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밖을 바라보는 폭풍이 올 것 같아라는 어떤 전조를 느끼는 그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고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토닥여 주려고 하는 제스처에서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영화 보실 때? 영화의 순서상 저 여자가 저렇게 눈을 뜨는 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보다 먼저겠어요? 나중이겠어요? 먼저겠죠. 나중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장면들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은 순서를 바꿔놨어요. 쇼트의 순서들을. 대표적으로 첫 장면에서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깨어났고 저 여자 깨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걸 순서를 바꿔버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파편적 조각들이라고 이 트루에바 감독은 정의하고 있는데 이 조각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영화의 편집이기도 한 동시에 그건 여자 주인공이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편집할까? 사실은 이 영화는 편집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영화라는 것 혹은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꽤나 실험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장면이 원래 앞인데 뒤에 나왔다는 걸 바로 증명해서 다른 샷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바에서 그 과외받는 영어 하는 그 남자애랑 가는 장면. 바에서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화면 구도를 보면 이쪽에서 카메라가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기로 했어. 그건 알레랑 헤어지기로 했는데 알렉스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아버지의 이론이야. 그건 이론이야. 한데 좀 이따 컷이 바뀌면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문에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는 저 장면이 나중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알렉스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이 여자 술집 주인과 세상에나 하면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져요. 기억나시죠? 헌데 대화의 내용은 계속 어떤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보고 있어요. 설명을 해줘요. 이제 왜 얘가 같이 왔냐면 같이 낮술 마셨어. 그래 보여. 과외받는 애랑 같이 낮술 마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도 이제서야 나와요. 이건 한참 이야기가 전개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현재적으로 돌아오는 거 저 컷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장면은 이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레는 잘 있어 일하는 중이야. 그런데 알레랑 헤어져. 그건 알레 아버지의 이론을 따라서 파티를 하려고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첫 번째 장면이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장면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컷의 구조는 저 장면이긴 해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이 극장전 같은 영화를 옛날에 찍었을 때 요즘도 계속 쓰지만 줌을 쓰기 시작했어요. 땡겨서. 그걸 이제 커트를 줌으로 대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 봤을 땐 뭔가 신기한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데? 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줌을 쓰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식적 고민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게도 마찬가지겠죠. 문장들을 다 끝까지 마침표를 다로 딱 종결어미를 찍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성복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시에는 마침표가 없다. 이성복 씨는 마침표가 없어요. 쉼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왜 마침표가 난 소실됐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어쨌든 이 언어의 세계를 통해서 뭔가 구현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들을 트루에바가 본격적으로 이번 영화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합의해서 그렇게 해봤구나. 저게 어떤 느낌일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얼핏 보면은 이게 쭉 하나의 대화의 톤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편은 아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순서들이 뒤집혀져 있는 쇼트의 배열들이 이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죠. 뭐 분할하면 같은 거 진짜 옛날 할리우드 1940년대 영화들에서 쓸 법한 이런 상황들이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결별하게 되겠구나, 헤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집의 가옥 구조도 보면 저기서 이제 커피를 내리고 알렉스가 이쪽 공간으로 나가고 서로 마주치지 않은 채 알레가 들어가서 화장실에 일을 받다가 커피를 따라 나오는 장면들, 이렇게 분할된 화면들이 아침 장면에선 볼 수 있다. 그건 인위적으로도 분할하지만 이 집안의 가옥 구조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분할된 공간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어떤 헤어지려는 현실이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영화는 많은 부분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에 담긴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나 연락 괴로워 라고 말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간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호나스 트루에바의 영화에서는 특히나 이런 공간적인 표현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건 모든 영화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시골로 가는 얘기도 결국 도시와 시골 사이의 어떤 공간적 간극을 통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해방감이나 어떤 괴로움들을 되게 대변해서 호출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헤어져야 되니까 새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페인은 되게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되게 좁은 공간에 뽁짝뽁짝하게 지내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들이 부동산 구하러 가는 장면들도 연결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같이 산다는 것 혹은 같이 연인이 된다는 것은 공간에 대한 공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집안에서 이제 헤어지기로 한 얘기, 밤새 얘기했던 것 이후부터는 분리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공간들을 찾아 나간다. 이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와 되게 자연스럽게 엮여 있는 차원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화, 밴드에 대해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앞에 부분들이 나중에 밴드, 드러머 오는 장면까지도 바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화 상에서도 보면 근데 그거 끝나면 그 파티 끝나면 너희 다시 합칠 걸? 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이 합칠 것에 대한 그 암시와 기회는 이들을 제외한 모든 주변의 인물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건 코미디이기 때문에 코미디는 어떤 나중에 희열이나 해방감을 얻기 위해선 그것을 되게 집요하게 반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디 알렌의 전성기인 70년대 80년대 영화만 봐도 집요하게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한 대 현실에서 봤으면 패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허약한 어떤 인간의 군상을 통해서 코미디가 갖고 있는 성숙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는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한 가능성이 있던 그런 장르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코미디가 거의 없어졌어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따지고 보면 폭삭수가 속았수다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잃어버린 그 지점을 되게 잘 찾았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네 영화를 만드는 배우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DVD 파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만 좀 웃겼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 그러니까 차 주전자 마음에 들었어. 옛날에 그 있던 거 그거를 연상시키는데 그랬더니 마음에 들면 하나 사줄게 라고 하면서 또 그 원래는 자기 책을 또 이렇게 남자한테 쓱 들이밀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뭔가 끊임없이 여전히 교환하고 사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헤어질 마음이 있는 애들인 거야? 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형적인 코미디의 노출인 동시에 이 장르의 속성인 동시에 그걸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코미디가 웃기는 건 반복인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쟤는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생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이제 관객들을 이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컷이 바뀌면 집에 와서는 또 그 새로 산 주전자, 차 주전자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따라주면서 파티하기가 어디가 좋을까? 의미 있는 장소가 있을 거야? 뭐 등등의 그런 고민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헤어질 9월 22일 날 아마 영화를 한번 보시면 바로 숫자가 입력이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본 이유. 그래서 이게 9월 달이라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요때쯤 되면 서서히 등장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럽은 여름휴가를 거의 한 달 이상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노부부가 여름휴가를 보내고 온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오랜만에 보내요. 멋진 여름을 보냈거든요. 두 사람 여름 어떻게 보냈어요? 했는데 이제 다시 컷돼 버리죠. 이들은 이제 헤어질 거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장면인데 이렇게 이웃을 바라본 풍경들은 사실은 뭐 실제로 스페인 아파트 구조들은 이제 이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고 서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경우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창도 생각났어요. 이렇게 이웃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품에서 보면 그 다리를 다친 사진사인 제임스 스튜어트 제프가 이웃집의 그 중년 사내인 소널드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저 소널드가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믿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이창 되게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앞에 소널드의 살인이 현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싫은 남자인 제프의 마음속 상태를 반영해서 리플렉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들도 리플렉션의 관계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부는 50년이나 된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계속 간다면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공포와 뭔가 말할 수 없음에 대한 이 두 남녀의 뒷모습, 알렉스와 알레의 뒷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구도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긴 테이크로 쓰여져야 됐는가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겨서 보시면 이제 가족의 말하기, 알레의 아빠에게, 알렉스의 엄마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가족을 초대하는 것에 대한 껄끄러움들을 드러내죠. 알렉스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하고 초대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요 앞에 있는 장면, 그 사람들은 50년이나 함께했잖아요. 그 이웃에 대한 논평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50년을 함께한다는 것은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끔찍한 일일까요? 참 답하기 어려우시죠? 커플끼리 오셨으면 더더군다나 함부로 답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돌아가실 때 지금 비는 그쳤습니다만 서로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이들의 어떤 삶이나 관계들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반복적인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고전 그 재혼 코미디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기도 한 겁니다.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살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방향의 선택에 있어서는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어떤 공궁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단어. 이 공궁함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어떤 이야기의 형식, 코미디의 형식으로 다뤄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먼, 나중에 아까 바 장면 보여드렸던 이 사이먼하고 이제 수업하는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건데 사실 이 남자한테 설명을 하죠. 영어로 막 설명을 한 장면이 있어요. 외국어로 설명한다. 이제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되게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전화로 다 말을 했지만 한 번도 대면에서 말한 적은 없었어요. 사이먼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때 일부러 영어를 쓰는 인물, 다시 말해서 스페인어가 낯선 인물, 스페인어를 가르쳐줘야 되는 인물에게 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설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 이 상황을 우리 파티할 거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굳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출적 장면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밌던 건 여기 이 영화가 뭐냐면 블랙 피터라고 밀로스 포만 체코의 감독의 영화예요. 블랙 피터는 저 피터라는 그 소년이 남자가 청년이 사회생활을 진출하면서 겪는 어떤 공궁함, 아이러니를 또 다루고 있는 성장담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공궁함하고도 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9월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 실내가 필요할까, 실외가 필요할까, 둘 다 필요해. 9월에 늘 비가 오잖아. 그랬더니 엘레가 안 올 거야 라고 하지만 어제도 비가 왔잖아.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아르헨티나 혹은 볼리비아 식당 얘기하니까 거기선 못해 너무 비싸 라면서 장소에 대한 물색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 보기, 저희 중에서 누가 아직 살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들이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먼트가 싸고 공간도 크고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진짜 나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때문에 헤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한국 사회도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가 많지 않을까라고 감히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희한한 장면 중에 하나,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또 장면이긴 합니다. 이런 일상들이 나오다가 제가 쭉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알렉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알렌은 택시를 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렌은 이미 택시를 타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앞에 있는 성당에 걸어가는 커플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 하는 친구하고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를 또 설명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대사 진짜 많이 나오죠. 만남이 아니라 헤어짐을 기점해야 한다고 하셨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자, 그럼 편집을 시작할까라고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장면이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기억나시죠? 보실 때 약간 좀 뭐지? 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됐는데 재밌는 건 이 편집 모니터에서 장면이 더 전개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온 이 알렉스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계속 이들 대화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이 대화도 대단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편집 감독과 편집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저도 많이 겪고 있었던. 그랬더니 여기 했더니 다시 이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나온 거죠. 처음에 그냥 알렉스가 걸어갔던 장면, 편집기 화면 안에서 이렇게 알렉스가 나왔던 장면, 이때 편집기 화면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다 풀 사이즈로 알렉스가 다시 걸어가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 여름 지나고 다시 오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서 알레를 그리고 있는 알렉스의 모습까지, 이거 뒤집어서 그려보서까지, 이거는 다시 따지고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어져 가지고 쭉 그냥 한 현실처럼 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 장면은 영화인가 현실인가? 이 영화는 영화인가 현실인가? 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중첩시켜 버려놨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린 이 장면은 사실 저 장면에서 아직 못 봤던 건데 편집기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편집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저걸 현실이라고 또 단적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저건 알레가 편집하는 영화일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죠.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인데 대부분 호나스 트루에바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아주 괴롭히면서 보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네.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또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거꾸로라는 이미지도 또 이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다시 헤어지는 파티를 해.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나중에 거기서 또 되게 집중적으로 또 나오는 장면들도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중요하신 현실 영화될 때 영화 현실로 이어질 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영화 현장으로 이제 알레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페레라고 하는 친구한테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페레는 저렇게 영화를 찍고 있고 무슨 영화 찍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없지만 10년에 걸친 커플의 이야기야. 1년씩 장면을 찍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이야기는 이번 시즌이 끝이야. 나와 알렉스는 끝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해버려요. 이때도 보면 이 영화에 또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 장면들이 사실 큰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계속 걸쳐져 있어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계속 서로를 리플렉션 해버리면서 반사하면서 계속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또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베리만과 리브 울만. 베리만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감독이기도 하죠. 베리만 감독을 좋아하는 아까 우디 알렌도 말씀드렸지만 우디 알렌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웨스 앤더슨도 너무 베리만을 좋아하고 수많은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베리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난 여성 편력가 중에 한 명이었었죠. 어쨌든 그러면서 문 십자가 뭐 이러다가 마지막은 다 하트였어. 저게 뭔 출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타로 카드가 있다고 하면서 베리만 타로 카드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녀의 이미지를 바뀌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트 돼서 이 하트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근데 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저 하트가 뭐다라고 혹시 파악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설명 못 해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아무리 맥락을 둘러봐도 저 하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숫자들이 이 앞에 적혀져 있고요. 뭐 295, 뭐 69, 여기서 보면 711부터 00까지 100까지 이렇게 99, 00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사랑한 날짜, 어떤 시간대별로 영역을 표시한 건가? 등등등 제일 신박한 것 중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브 울만과 베리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제가 베리만 영화를 봐도 저런 하트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베리만 영화에 나올 리가 없거든요. 베리만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빨간색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이건 얘기해 볼 만한 궁금증은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차원까지만 저도 떡밥만 던져놓고 혹시 나중에 제가 생각이 나면 제 유튜브에서든 아니면 더 숲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공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후로 저도 너무 바빠질 예정인지라 굳이 더 고민을 할 시간은 없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했습니다. 저도. 어떤 영화를 얘기해요. 문제 영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블레이크 에드워드의 더 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었었고 일종의 보면 저희 남자가 어떤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코미디 영화, 섹스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들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알렌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여성을 대상하고 있는 영화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저런 이미지들도.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요즘의 관점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남자가 잘났다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건 알렉스의 논평이에요. 제 논평이 아니라 알렉스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성숙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영화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영화를 두고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DVD 해외 거 자켓에서 나왔는데 이 영화 지금 찾아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얼핏 이상한 영화들 많이 볼 때 지나가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알렉스의 엄마하고 박물관에 가서 전화를 하죠. 엄마는 또 바로 울어버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요 대화들이 또 있죠. 인생의 이 장을 잘 끝내려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알레가 엄마에게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전화를 해주는 장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멋지란 걸 아실 것 같아서라면서 이제 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또 다시 영화랑 바로 신박하게 이어지죠. 이렇게 둘이 잠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잠깐 지나간 한 컷이었지만 전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이자 이 영화의 시작이 저 잠든 밤의 이미지인 건 저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둘이 고요하고 행복하고 뭔가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 잠잘 때 그런 느낌들을 가끔 받게 되거든요. 오래된 연인들이나 부부들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되게 쉬워요. 같이 잠을 안 자기 시작하면 각방을 쓰면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뭐 술 먹고 들어왔든 뭐든 같이 있는 저것을 서로 돌보거나
긴장을 하면서 자는 관계들인데 동시에 그것이 되게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 이야기를 갑자기 편집자한테 얘기를 하다가 영화 장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편집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잔 장면 전에 나왔던 그 편집 화면이 다시 또 편집기에 그대로 또 떠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아까 그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 영화라는 건가? 라고 갑자기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는 아직 그 알레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저작권이 해결 안 됐어 라고 했을 때 이때 갑자기 저 화면에 들어오잖아요. 이건 이제 영화 속 사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해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엄마와 대화할 때 못 들었던 말, 어머니에게, 알렉스의 어머니에게 알레가 사랑해요라고 말했던 대사가 저때 들려서 들어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 창가에 엄마하고 대화를 하다가 거기서 끊기고 밤 장면으로 넘어갔잖아요. 다시 편집실로 왔을 때 편집기를 보니까 아까 그 장면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사운드가 들어보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없었던 대사인 엄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가 되겠죠. 굳이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저 장면이 저렇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집기 화면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움직이면 이 현실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와 버려요. 이들이 있는 집 공간으로. 그래서 이 남자가 사진이나 서재 쪽을 보고 있고, 여기서 들려오는 대사는 저 사랑해요 대사와 이어져서 알레가 어머니한테 통화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전화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듣고 있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장면과 서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까지 그 뒤까지 계속 이어서 가는 장면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편집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까 그 전에 밤 전의 장면의 그 낮 순간들이 다시 같이 연결돼서 나와버리는, 그러면 시간이 완전히 얽히죠. 전 거의 역행쯤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영화의 장면인 것인지, 이 영화의 장면들이 그 현실로 다시 역행해서 돌아간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장면의 순서들의 배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론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내 생각에 너희들은 다시 합칠 거야. 그 전에 오빠를 만나서, 오빠와 오빠의 아들을 만나서 네가 무슨 얘기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아니면 임신 같았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알렉스랑 저 헤어져요라고 말하고, 9월 20일 브라상 노래에도 나오지. 여기서도 9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려주면서 저렇게 알레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하는 장면들, 여기를 파티 장소로 써라라는 것까지도 얘기하게 되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키에르 케고르의 반복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들 해요. 그리고 책을 나중에 찾으러 가면서 스탠리 카벨의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카벨 책 2권을 이렇게 꼽아서 주고 있어요. 일단 키에르 케고르의 반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화 중간중간에 설명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근데 상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반복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 영화가 하고 있는 반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되게 명쾌하게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의 반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용어인 반복이라는 것과 달라요. 둘레즈가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건 개념의 발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들을 다르게 적용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게 철학자의 임무라고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 반복이 뭐냐면,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과 대비돼서 여러 번 설명이 나오는데, 기억, 저 정확하게 플라톤적인 기억은 상기라고 불리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플라톤이 어떻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는 걸 어떻게 알아? 수학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에 대한 과거에 대한 상기를 하기 때문이야 라는 게 그 플라톤의 상기 이론이자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키에르 케고르가 반복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끄집어내서 현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키에르 케고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복과는 달라요.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현재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갱신하는 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새롭게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복.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반복이라는 개념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퇴행하지 않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었었는데,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반복에서도 물론 여러 캐릭터들을 자신의 어떤 얼터에고 같은 캐릭터들을 써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더 많이 번역된 제목은 공포와 전율인데, 공포와 전율은 정말 잘못된 제목이고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이 맞아요. 이 책은 뭐냐면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성서에서 이삭을 신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거든요. 제물로 드리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책 내용에서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양의 관점에서, 수많은 관점에서 그 얘기를 다시 쓰면서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신의 앞에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이끌어가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반복은 어떤 것들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이별 파티에 우리 서로 다 합의했어, 우리 괜찮아. 이것을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 영화 안에서 키에르케고르적 의미에서 보면 저걸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무엇인가, 이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려는 어떤 에너지. 그래서 되게 지적인 것이 반복이라고 얘기했고, 감정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지에 의한 반복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설명을 해요. 그런 반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반복인 거예요. 어렴풋이 뭔가가 다가오시죠? 이 영화가 사실 반복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반복? 우리 헤어질 거가 파티할 거야 라는 반복. 이걸 통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들조차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스탠리 카벨이 좋아했었던 필라델피아 스토리나 1940년대 재혼 코미디가 갖고 있는 이 반복, 결혼을 다시 커플이 되는 이 반복 구조 속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훌륭해지고, 더 정확하게 좀 더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반복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러면서 스탠리 카벨 얘기도 하고 있죠. 영화가 사람들을 개선한다고 해. 이게 사실은 호나스 트루에바가 믿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 이제 흔히, 저도 예전에 이제 영화 공부하거나 막 그랬을 때,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혁명을 꿈꾸었던 시대 때 영화들은 약간 그런 세상을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시대 때 호나스 트루에바는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을 바꾸거나 성숙한 길로 이끌 수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영화를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 때우려고 볼 거라면 너무 많잖아요. 시간 때울 것들은 이 세상에 넘쳐날 텐데, 사실은 저 스탠리 카벨이 제시했던 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어떤 고민을 하거나 나아가서 어떤 사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여전히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전통적인 재혼 코미디 몇 편을 꼽았다라고 하면서 스탠리 카벨의 행복의 추구, 저건 스탠리 카벨의 책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화가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제목이 들어갈 것 하면서 중간에, 이 영화가 사실은 영화야, 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제목이 들어갈 것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막 지워버리고 있어요. 영화의 편집까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게 어떤 것도 다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은 이 영화에 1도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말하다,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미니크한테 그 택배 온 거 받아 놓고 나서, 우리 그래요라고 다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도 또 얘기하면 진짜 반복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일종의 생략은 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방 청소를 하면서 세 권의 책을 꺼내던데, 이건 키에르케고르의 반복이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책이 영화는 우리를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다르게 번역해봤어요. 영화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스페인에 나와 있는 스탠리 카벨의 책은 맞는데, 스탠리 카벨이 출간한 책은 아니에요. 스탠리 카벨의 글들을 다 새로 편집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선집 같은 글이에요. 그래서 스탠리 카벨의 원저작, 영문 저작 중에선 저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행복의 추구인데, 이건
행복의 추구란 이름으로 스탠리 카벨이 냈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돼서 스탠리 카벨의 책들이 더 많이 번역이 되면 좋긴 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은 책도 안 읽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번역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커플 헤어졌다가 만났던 또 커플들 요 전에 또 다른 장면이 있죠. 어떤 다른 형태들이 온다는 것을 알레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셨고요. 이들은 또 다 영화인들이기 때문에 다 제작자이자 프로듀서이자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니네들 다시 만날 거야. 두고 봐. 우리도 그랬잖아. 라고 또 되게 자세하게 말하면서 약간 묘하게 감정이 흘러가는 장면. 계속 반복이지만 그리고 니네들 다시 결합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갱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웃집도 초대를 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택배가 났을 때 이때 이제 택배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알레가 문을 닫는 장면을 보는 이제 각자의 방 상태. 이제 드디어 진짜 헤어지려는 거야. 저 절친들한테까지 헤어진다고 선언을 했으니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헤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싱크대에 또 막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막히니까 알렉스가 전화하는 장면. 그 다음은 저 남자가 납 배수관을 전부 PVC로 바꿔야 돼요라고 말하는 장면. 그러다가 이 모든 막히고 뭔가 답답한 상황이 너무 귀찮으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이별 파티를 하지 말자라는 건데 되게 묘하게 말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대사를 써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에 대한 평가, 품평에 하는 시사회가 있고 하면서 하여튼 평론가는 모든 감독들이 좋게 그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영화 속에서. 당연히 안 좋게 그리겠죠. 제일 거슬리는 건 반복이 많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재수없게 말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선형적인 것, 그다음에 수단적인 것은 담론이고 선형적인 것은 우연과 발견이 있어. 네 영화는 둘 중에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화 얘기 안 할 거야. 계속 그러니까 술 먹자 막 그러니까 우리 근데 새로운 사실 알았어. 니네 헤어진다며 그러니까 영화 얘기 안 할 거냐고 하니까 그 얘기나 다 똑같을 텐데 사실 이 영화는 영화와 이들의 헤어지는 현실적 상황을 거의 똑같이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DVD 팔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또 의자 갖고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고 저거 아까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 팔고 사고 저 반복은 도대체 헤어질 결심이 있는 거야? 헤어질 결심을 도대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타로 카드 점을 보면서 갑자기 과거 메모리, 과거의 건 아까도 얘기했던 플라톤의 상기, 그리고 현재는 수평 상태, 앞으로는 날아오르게 된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하기로 했어 다시 파티를 한다고 재개를 해보면서 이때부터 음악이 갑자기 경쾌하게 바뀌어버려요. 톤이 확 달라지면서 편집실에서도 알레가 새로운 편집의 관점들을 막 찾아내요.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여자에게 돌아가서 내 관점을 소개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점이 이 영화 전체로 따지고 보면 했던 얘기들이 파티 이제 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관점이 딱 요 대목에서 저 친구가 페레가 줬던 저 베리만 카드 책, 이거 네 책이 아니야? 흔히들 이제 헤어질 때 같이 동거했다가 헤어지면 저런 상황들은 되게 일상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알렉스가 그린 그림 들고 오는 장면. 얼마 동안 그린 거야? 1년. 꽤나 정성과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물의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모든 걸 거꾸로. 결혼을 반대로 하는 거지. 파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건 순서를 바꿀래. 이게 거의 같은 때 붙어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 그림을 거꾸로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다시 거꾸로 리마인드 시키면서 다시 리와인드 시키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때 저 아까 한참 앞에서 거꾸로 그리면 형태나 저런 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태의 선들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같은 세상, 우리는 항상 보는 시점이 되게 고정돼 있잖아요. 되게 친숙해 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다른 시선으로
조금 더 삐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삐딱하게 갑자기 빅뱅이 되어버리지만 더 완전 거꾸로 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영화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라는 편집의 순서나 영화와 현실의 어떤 간극에 대해서 좀 다른 관념으로 바라보고 그걸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편집하면서 여기 그랬더니 편집자가 늦었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 장면이 나와요. 또 자막이 나오면서 지금이 9월 22일이라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면서 맨 뒤에 일어날 그 파티 장면이 먼저 시작이 돼요. 기억나시죠? 이 영화적 장면은 만약에 이게 알레가 편집하고 있는 영화라고 한다면 뒤에 맨 마지막에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 먼저 또 미래가 확연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크게 영화 속 현실 재현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따라가기도 있고 순서대로 현실 사이에 끼어들어서 보충하기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들처럼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기도 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제시가 된다. 하나의 결로만 제시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설명들을 굳이 안 읽어드려도 아까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디션 녹음을 알레가 도와주는 장면, 이때 이제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는 처음으로 본심을 말하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이 남자의 혹은 이들 관계 속에서 그걸 영화 오디션 준비를 하는 그 대본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영화는 가짜고 현실은 진짜야. 근데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그렇게 사랑하거나 좋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더 진실되거나 더 진실된 목소리나 진실된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야말로 가짜적으로 행동하거나 가면을 쓰거나 위선을 떨거나 위약적으로 굴거나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오디션 녹음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영화와 현실의 그 위계, 흔히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질서의 위치 높낮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장면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면 녹음한 거 보내려고 찾다 보니까 옛날 영상들 찾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저장해서 저장된 폴더를 찾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공교롭게도 다 파리 가서 찍었던 장면이에요. 뽕피두 센터라든가 노트르담. 저것 봐, 노트르담이야. 화재 전이었지. 화재 전에 갔던 과거의 기억들 저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 몽마르트 가서 프랑스와 트리포, 여긴 유명 인사들의 어떤 무덤들을 기억하고, 역시 영화라는 매체에 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기억하는 거죠. 재생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레의 노트북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가 떠오르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사랑을 나누러 들어가는 장면들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저 대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의 사랑은 유일하게 행복한 사랑이다. 죽은 이에 대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저건 제가 그 키에르 케고르 말 중에서 좋아해서 갑자기 끼워놓은 건데, 반복에선 저렇게 얘기해요. 반복의 사랑은 유일하게 행복한 사랑이라는 건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되게 지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한 사랑이야말로 행복한 사랑이다. 유일하게. 라고 얘기하고, 또 키에르 케고르가 다른 책에서는 그 죽은 이에 대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흔들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태적이라고 아버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해서 키에르 케고르 책을 읽을 때면 항상 변태적이라고 저도 느껴요.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런 얘기들도 했었다는 걸 참고 삼아서. 근데 저 말은 진짜 틀리지 않아요. 현실의 사랑은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제로 베이스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을 수 있으려면 상대가 없어야 돼요. 부재해야 돼요. 부재에 대한 사랑이말로 완벽한 사랑이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반복의 사랑은 유일하게 행복한 사랑이다. 그것은 기억의 사랑처럼, 아까도 했던 그 플라톤의 상기라는 개념처럼 희망의 초잠이나 발견, 과거에 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우리 처음 만날 때 엄청 설레었었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에르 케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반복은 계속 앞에서 먼저 나가서 우리가 계속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되지?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통한 사랑이야말로 완벽한 사랑이다
순간의 행복한 안정감이 반복에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딱 읽을 때 갑자기 알렉스의 입을 탁 틀어막는 장면까지도 영화 속에서 보셨어요. 그 순간, 연인의 입을 막는 순간, 때로는 이제 사우나가 맞겠지만 저 순간은 되게 좋은 순간이죠. 이 행복한 순간을 깨트리지 마는 그런 알레의 손동작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 이렇게 파티를 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보면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라는 그 화면이 잘렸거나 대사를 넣어온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하면서 영화 끝났을 때 과연 저것은 입을 막은 다음에 나왔던 저 신나는 저 파티의 장면 9월 22일의 장면은 과연 현실인가 영화라는가 이 감독이 되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으면 현실이야 라고 뭐 하다못해 신세기 에반게리온 TV판에서 망했던 엔딩처럼 뭐 오메데또라도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아사무사하게 끝내주시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감독은 역시 지적인 감독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재혼 코미디라고 하는 고전 코미디의 형식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유럽적 스타일로 현재적 스타일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별 파티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 두 연인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가. 좀 더 많은 사건이 있으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스토리 같은 그런 영화들이나 조지 쿠커가 만들었던 1940년대 재혼 코미디 영화들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다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줘요. 드라마적으로 사건적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이유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그냥 반복을 통해서 그 전략을 택한 거죠. 반복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갱신하게 되고 의지를 찾게 되는 과정 정도까지의 의미만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럽적이고 키에르케고르적인 그런 영화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요즘 이런 정도의 영화를 본 적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사실은 진짜가 아닐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어떤 극적인 사건 때문에 뭔가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 속에서 문득문득 어렴풋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수순에서 이 영화는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좀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